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영입보다 더 재밌는 아르네 슬롯의 공식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9년간 리버풀과 함께한 위리겐 클롭은 개겐 프레싱에 입각한 다이렉트 공격이 주를 이뤘다면 현재 아르네 슬롯은 보다 정교한 빌드업 구조를 토대로 고템포와 저템포 축구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슬롯이 클롭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한들 결국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아직 1군 선수들 대부분이 복귀하지 못한 상태로 완전한 구성은 아니지만 아르네 슬롯의 시스템적인 구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재미있는 경기가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몇 가지 특징들을 토대로 다가올 시즌 리버풀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업 구조, 우리가 얻어갈 수 있었던 부분은 아르네 슬롯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페이노르트를 보시죠. 세로축은 다이렉트 공격 속도, 가로축은 공격 시퀀스당 평균 패스 수치입니다. 좌측 상단, 우측 하단에 나와있듯이 좌측 상단을 향할수록 적은 패스로 빠른 공격 작업을 하는 팀이라 말할 수 있고 우측 하단을 향할수록 많은 패스를 토대로 느린 템포의 공격 작업을 하는 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르네 슬롯의 페이노르트는 우측 하단에 가깝지만 다이렉트 공격 빈도가 그렇게 낮은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점유율과 빌더 플레이를 통한 공격 작업 빈도가 높다는 것이지 다이렉트 공격을 기피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템포, 많은 패스를 통한 공격 작업을 선호하는 팀일수록 우측 하단에 있는데 맨시티, 브라이튼, 아스날이 딱 있죠. 첼시, 토트넘도 시퀀스당 평균 패스 수치가 꽤 높은 편이긴 합니다. 리버풀을 보시면 높은 점유율을 토대로 지배하는 경기 운영을 하는 편이지만 다이렉트 공격 속도가 대단히 높은 팀에 속합니다.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라는 리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클롭의 리버풀과 아르네 슬롯의 페이노르트가 어떻게 다른지는 대략적으로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겠죠. 즉 슬롯의 리버풀에서는 세밀한 빌더 플레이를 통한 공격 작업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클롭의 리버풀이 보여주던 다이렉트 어택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난 경기에서 어떤 세밀한 빌더 플레이를 보여주었을까? 4-2-2-2, 3-3-4, 3-3-3-2 앞으로 정말 자주 보게 될 두 가지 빌드업 구조입니다. 첫 번째로 4-2-2-2, 4-2-4라고도 불립니다. 경기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환서와 반덴베르 두 명의 센터백, 브래들리와 치미카스, 양풀백은 중앙으로 좁히는 형태, 엔도와 요니, 더블 피봇은 서로 좁은 간격을 유지한 채 중앙에 위치, 소보슬라이와 엘리엇은 중앙에서 10번 역할을 하며 박스 미드필더를 구성합니다. 윙포워드 둘은 측면으로 넓게 벌려서 있죠. 때에 따라 소보슬라이, 엘리엇과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4-2-2-2 형태에서 집중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좁은 간격의 더블 피봇,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한 빌드업 구조. 아직 로버트슨, 아놀드, 고메즈가 선발로 나오지 않아 양풀백에서 온전한 인버티드 풀백을 수행할 자원이 없고 센터백 자원 또한 왼발 활용도가 극히 낮은 반덴베르가 좌측에 있는 터라 온전한 경기력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4-2-2 구조를 보였다는 것은 꽤나 많은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여기서 1, 2번의 의도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좁은 간격의 더블 피봇. 슬롯이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포지션은 6번 그리고 센터백입니다. 후방에서 빌드업을 통해 상대방의 압박을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의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센터백 2명과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의 이해도가 올라오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시즌 초반 고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공개 훈련을 한번 보시죠. 센터백 2명, 우측 환사, 좌측 반덴베르, 미드필더 2명, 우측 소보슬라이, 좌측 엔도, 포워드 2명, 우측 엘리엇, 좌측 살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니 뭔지 알겠죠. 4-2-2-2, 4-2-4 구조에서 센터백, 더블 피봇, 10번 미드필더로 이어지는 박스 형태의 포지셔닝입니다. 2명 사이에 1명, 2명, 1명, 총 4명의 수비수를 붙여서 센터백 앞에서는 압박을 가하는 1명, 6번 미드필더 2명에게는 맨투맨, 10번 미드필더 2명 사이에는 1명의 수비수. 훈련 방식을 봅시다. 환사와 반덴베르가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중간에 공격수가 볼을 소유한 환사에게 압박을 하고 소보슬라이가 볼을 받아주기 위해 내려오며 맨투맨을 끌어당기고 이때 발생한 공간을 활용하여 전방의 10번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줍니다. 엘리엇의 터치 미스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죠. 앞으로도 이러한 패스 루트가 대단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더블 피봇에 위치한 선수가 일명 더미런을 통해 미끼 역할을 하고 상대 압박이 분산되는 틈을 타서 전방으로 한 번에 연결되는 패스. 비슷한 예시를 직접 보시죠. 켈러, 환사, 엔도, 요니 그리고 살라. 켈러의 움직임에 엔도, 요니가 반응을 합니다. 상대 공격수는 켈러를 향해 압박을 넣고 엔도와 요니는 볼을 받는 움직임을 통해 미끼 움직임을 보여주죠. 살라는 맨투맨이 붙은 두 선수 뒷공간에서 움직이며 턴을 통해 우측으로 넓게 벌릴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카르발류가 없어서 무산되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방금
방금 전 장면으로 돌아가면 켈러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카르발료는 중앙으로 움직이며 켈러의 롱볼을 의식합니다. 이미 엘리엇이 중앙으로 옮기며 포지션 체인지를 하는 상황에서 카르발료가 중앙이 아닌 우측면에 그대로 있었다면 살라의 킥 한 번에 좋은 역습이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이처럼 좁은 간격으로 더블 피봇이 포지셔닝하고 있다면 상대를 중앙에 묶어둘 수 있는 덕분에 더미런 한 번이면 1차 수비 라인을 쉽게 벗겨내며 전방으로 공이 전달되는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빌드업 예시를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카르 필드로 더미 패스, 더미 런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를 길게 풀어내면 상대방의 압박을 역이용하며 중앙에 과밀집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단번에 수비 블록을 뛰어넘어 전방에서 3대2 싸움, 수적 우세 상황을 자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빌드업을 통한 공격을 자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골키퍼, 센터백의 패스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겠죠. 반덴베르의 장면으로 보시면 환사에게 패스 주고 소보슬라이가 받으면 다시 반덴베르에게 리턴, 반덴베르는 엔도에게 짧게 주는 척하며 더미 패스 시도, 리시버에게 도달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훈련 장면으로 돌아가서 반덴베르와 환사가 패스를 주고받고 환사에게 공격수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소보슬라이가 받고 반덴베르에게 리턴, 삼각 패스 대형을 만들어주고 소보슬라이의 마크맨이 반덴베르를 향하자 엔도에게 패스, 다시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소보슬라이의 마크맨이 센터백을 향하자 소보슬라이는 압박을 받지 않는 프리맨에 위치하며 원터치 패스로 최전방 살라에게 연결해주죠. 이러한 빌드업 형태를 경기 장면으로 봅시다. 환사, 반덴베르, 엔도, 존스, 그리고 소보슬라이와 엘리엇, 이렇게 6명의 포지셔닝을 보시면 됩니다. 환사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 압박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반덴베르에게 패스, 곧바로 압박이 들어오는 타이밍에서 대각선 엔도는 압박이 덜합니다. 원터치로 엔도에게 주고 엔도가 다시 원터치로 존스에게 풀어주면 소보슬라이, 엘리엇에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덴베르가 이 원터치 패스를 미스하며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 압박 타이밍에 맞춰서 6번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장 이 상황만 두고 본다면 왜 반덴베르가 리버풀 내에서 롱런할 수 없을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빌드업과 무관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반덴베르의 패스 미스가 있었음에도 리버풀이 낮은 지점에서 결정적인 역습을 얻어맞지 않은 이유가 바로 더블 피봇이 좁은 간격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탈취 당하자마자 엔도가 다시 압박을 가하고 옆에 있던 존스가 아래로 내려오며 도움 수비 혹은 공간만 메워준다면 중앙 블록이 형성되어 빠르게 수비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반덴베르의 미스로 파악할 수 있었던 좁은 간격의 더블 피봇의 장점 중 하나는 수비다. 지금까지 조금 길어서 까먹으실까봐 좁은 간격의 더블 피봇의 의도를 간단 요약하면, 첫 번째, 상대 압박을 역이용하며 중앙 과밀집 유도, 두 번째, 중앙 밀집을 통한 측면 공간 발생, 세 번째, 상대의 수비 블록을 쉽게 넘어가며 템포를 올리기 위함, 네 번째, 전방에서 4대4, 3대2, 2대1 수적 우세 상황 유도, 다섯 번째, 볼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빠르게 수비 포지셔닝 복귀. 이제 두 번째,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한 빌드업 구조 특징을 보겠습니다. 풀백을 중앙으로 좁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너무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르네 슬롯은 양 풀백 모두 인버티드 풀백에 대한 이해도를 겸하며 비대칭적으로 풀백을 활용했습니다. 빌드업 상황으로 보시면, 첫 번째, 브래들리, 치미카스를 포함한 6명의 선수가 무수한 삼각형을 만들어내며 패스 각도를 열어줍니다. 두 번째, 좁은 간격으로 있는 더블 피봇의 선수들이 볼 소유권을 잃더라도 양 풀백 또한 주위 선수들과의 간격이 좁은 터라 빠르게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센터백과 피봇의 패스 선택지에 따라 포지셔널 플레이에 입각하여 공격적인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대칭적으로 반대편은 빌드업을 도우며 수비 라인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아닌 고메즈, 아놀드가 풀백으로 나서게 될 때의 구조는 또 바뀌게 될 테지만, 고메즈, 아놀드가 인버티드로 나설 때엔 로버트슨의 전진 빈도가 올라갈 것이고, 브래들리가 출전하게 되면 로버트슨 혹은 치미카스가 인버티드로 빌드업 가담률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추후 장기적인 계획 안에선 레프트백의 빌드업 역량, 수비적인 역량, 그라운드 경합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자세히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며 얘기해 봅시다. 브래들리와 치미카스 모두 측면에 붙어있는 게 아닌 중앙으로 좁혀있지만 둘이 맡은 역할은 확연히 다릅니다. 브래들리는 볼의 흐름에 따라 살라가 있는 중앙에 위치하기도 하고, 10번 미드필더 혹은 윙포워드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상황에선 언더래핑을 통해 상대 페널티 박스로 공략하기도 합니다. 이는 브래들리의 공격 성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며, 로우 빌드업 구조에서 볼 순환, 배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반대로 치미카스를 보시면 왼발 센터백이 없다 보니 반덴베르와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붙어 왼발 패스 루트를 계속해서 뚫어줘야 합니다. 추후 반다이크가 오게 된다면 상대의 압박이 분산된다거나 반다이크가 직접 왼발로 전개를 할 수 있는 만큼 레프트백 포지션에서의 포지셔닝은 추후 변동될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브래들리를 활용하는 방식 안에서는 보다 중앙지향적으로 볼 순환, 배급을 위한 포지셔닝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볼이 탈취되는 시점에서도 레프트백을 포함해 5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공간을 차단시킬 수 있죠. 마지막으로 3-3-4, 3-3-3-2 구조. 위에 나온 특징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비대칭적인 풀백, 좁은 간격의 더블 피봇, 골키퍼 필드 플레이어 활용, 수적 우세, 이로 인한 최전방 수적 우세. 간단히 요약하면 위 4가지 특징들을 토대로 수적 우세 상황을 자주
만들어낼 수 있다. 골키퍼가 포인트죠. 바로 경기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골키퍼 켈러가 센터백 사이로 들어와서 스위퍼 역할을 맡습니다. 엔도와 존스는 더블 피봇, 치미카스까지 더하며 3-3 구조, 앞선 4-2-2-4 구조와 동일하게 6명의 필드 플레이어를 활용합니다. 이로 인해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한 명의 프리맨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슬롯 체제에서 골키퍼의 빌드업 능력은 기본이겠죠.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브래들리의 포지셔닝입니다. 치미카스가 중앙으로 좁혀 존스와 반덴베르오와 빌드업을 도와주고 있을 때 브래들리는 엘리엇과 같은 라인에서 10번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롱볼이 측면으로 향하게 된다면 살라, 소보슬라이, 브래들리는 풀백, 센터백과 3대2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미드필더까지 포함하더라도 3대3 싸움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브래들리가 센터백 사이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기만 하더라도 나머지 포워드에게 공간이 창출될 여지가 있겠죠. 이제 3-4-4 구조로 넘어가 봅시다. 이 또한 낮은 지점에서 켈러가 스위퍼 포지션을 가져가며 앞선 구조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래들리도 내려와서 상대 미드필더 한 명을 끌어당기고 있는 만큼 지금 이 구조에서 전방으로 패스 연결이 된다면 곧바로 4대4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지 않나요? 위에서 보신 박스 형태의 훈련, 콴사와 켈러가 센터백을 구성한다 봤을 때 두 명의 더블 피봇이 앞에 있고 전방에 두 명의 10번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이를 원터치 패스로 풀어내며 전방으로 이어준다면 순식간에 좋은 기회로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모든 빌드업 구조를 보았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센터백과 6번이다. 골키퍼도 중요하죠. 단순히 수비적인 역량만으로 더블 피봇을 구성할 수는 없으며 빌드업 능력과 수비적인 역량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선수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놀드도 현재 슬롯볼에서 풀백이 아닌 온전한 피봇으로 뛰는 게 더 좋은 효율을 보일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고메즈의 이탈이 없다 하면 아놀드가 피봇으로 포지션 변경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빌드업 구조만 얘기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르네 슬롯의 축구는 무조건적으로 후방 빌드업 구조가 완성되어야만 앞선에서의 공격력도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곳은 전방이 아닌 후방 컨트롤이라 보시면 됩니다. 차차 경기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 많은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버풀 인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소식에서부터 향후 리버풀 팬들 간의 만남까지 진행해볼 예정이니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